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거장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 교수의 실제 논문을 통해 한국의 저력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의 논문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부상은 발표 직후부터 전 세계 정치학자들과 전략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4월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후 나토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는 각국 정상과 고위 관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미군 위성세기 마비. 동맹국 전원 침묵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국가가 48시간 만에 복구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그 국가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강렬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조용히 세계의 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통계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이룬 놀라운 발전의 증거였습니다. IMF 2025년 통계 세계 실질 GDP 10위권 국가. 한때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3대 허브,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방어지수 4위 끊임없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전시킨 방어체계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나토 사이버 정보 공유 협정 최초 비회원국, 군사동맹의 핵심 정보를 공유받는 특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 아시아 1위 기여국,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도쿄의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략 분석가들은 밤새 보고서를 수정했고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존 아이켄베리 국제정치학계의 거장 프린스턴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제 질서를 지키는 국가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구축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위협받는 지금 한국은 그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의 다음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스트 미국 시대 세계를 설계할 새로운 리더. 그 후보 중 하나 대한민국.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 발언은 각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파문을 일으켰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워싱턴 DC의 전략국제연구소 소속 국제정치 분석가이며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질서론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수십 개국을 분석해왔지만 단 하나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선 언제나 냉소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오래된 상처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희 외삼촌은 한국 파트너 기업과의 계약으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은 붉어진 눈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죠. 걔네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무책임해. 그 말은 집안대대로 내려온 격언이 되었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제게 뿌리박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향한 편견의 벽을 쌓아 올렸죠. 대학 시절엔 한국인 룸메이트 준호와 함께 지냈습니다. 준호는 예의 바르고 똑똑했지만 대화의 깊이가 없었고 감정 표현이 드물었어요. 그는 언제나 한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렸고 저는 그들을 미국 사회에 녹아들지 못한 외부인으로 여겼습니다. 주말마다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와 김치 냄새는 제게 이질적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세계사에서 한국은 언제나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피해국, 중간국, 운 좋은 수출국 정도였습니다. 리더, 중심국가? 제 머릿속에서 한국과 이 단어들은 절대 연결되지 않았어요. 교과서 속에서도 미디어 속에서도 한국은 항상 주변부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글로벌 논의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관점은 제 분석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한국을 부차적 행위자로 분류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주요 역할을 했던 사례들조차도 일부러 축소해 표현했죠. 한 번은 동료가 이런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역사적 패턴을 봐. 한국은 항상 주변부야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는 나라였죠.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대표들과 마주칠 때면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듣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어요.
제 보고서에서도 한국 관련 데이터는 종종 참고 사항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볼 때도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곤 했어요. 또 삼성이네, 또 북한 문제네라고 생각하며 다른 뉴스에 관심을 돌렸죠.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선입견은 제 분석가로서의 객관성마저 흐리게 했던 거죠. 사무실 내 국제 현안 토론에서도 저는 한국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중국, 일본, 호주의 역할은 상세히 논의하면서도 한국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언급했죠. 동료들은 이런 제 태도를 알아챘고 한국 전문가들은 점차 저와의 논의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제 편견을 강화하는 증거로 여겼죠.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정보와 통찰을 놓쳤는지 깨닫게 됩니다. 편견이란 그런 것이죠.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틀에 갇혀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패권이 세계를 양분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무기를 휘둘렀죠. 유럽의 민주주의는 내부 갈등으로 흔들렸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봉쇄, 중국의 해양 영유권 무력화 시도, AI 윤리 기준을 무시한 독재 국가들의 테크 확산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었어요. 제가 속한 연구소는 포스트 미국 시대에 대한 리더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는 후보국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마지막 순위로 두었죠. 한국이 무슨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연구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각종 지표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테이블 주변으로는 각 지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중심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는 독일의 가능성을, 아시아 전문가는 일본과 호주를, 미주 전문가는 캐나다를 언급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의견을 취합해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자연스럽게 최하위에 배치했어요. 물론 그것은 객관적 분석이 아닌 제 오래된 편견의 결과였죠. 한참을 고민하던 전략 분석회의에서 한 노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린스턴의 존 아이켄베리 교수였죠. 나이든 그의 얼굴에선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세계 질서를 주도할 국가로 머릿속에서 의문부호가 춤을 췄습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추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IMF 기준 2025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내 실질 GDP를 달성할 것이며 반도체 배터리 그린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중심 국가라는 점. 세계 1위 수준의 오지, 육지 연구개발과 AI 기반 사이버 보안, 스마트 방산, 자율 무기 체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 미중 사이에서 일관된 가치 외교를 추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ASEAN, 나토, EU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UN OECD에서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K-ODA 방식 원조를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아이켄베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입니다. 미국이 중심에서 물러날 때 한국이 그 일부를 떠맡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국이 그런 나라인가? 제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우리 센터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젠 중간이 아닌 중심이 필요해. 한국은 지금 중견국에서 리더국으로 전환 중이야. 자네가 직접 한국을 분석해줬으면 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그게 가능한가? 그게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인가? 저는 항상 한국을 보고서에서 2차적, 비중 낮음으로 분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그 한국을 탐구하라는 명령은 모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명령은 곧 운명이었습니다.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성의 주요 위성 3기가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통제 불능, 통신 두절, 대규모 군사작전이 무력화될 수 있는 긴급 사태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통신망이 혼잡해지고 군 지휘부는 비상대응 체제로 돌입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펜타곤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위성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군사 작전의 필수적인 데이터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고 군사 지휘관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했죠. 이런 수준의 공격은 처음입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 방어 책임자의 이 말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합시다. 우리는 즉시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미온적인 대응과 시간 끌기뿐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각국 담당자들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 쪽 팀이 분석 중입니다. 곧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영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이었죠. 독일은 우리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다른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일본은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우리 국방 체계의 핵심 인프라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의 시계는 천천히 움직였고 각국의 지원 약속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급함과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사이버 공격의 흔적은 점점 더 복잡해져 추적이 어려웠고 위성 재가동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자리를 떠나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죠.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격 패턴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들이 세계 지도 위에서 번쩍이며 공격의 경로를 암시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게 교묘하게 설계된 가짜 경로였습니다. 우리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이 공격의 실제 발원지를 찾아내지 못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2시간 내에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중동과 인도-, 태평양의 모든 작전에 차질이 생깁니다. 국방부 차관의 이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제안했어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해봅시다. 그런데 5시간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도 복잡한 협상도 지연도 없이 말이죠. 나토보다 빠르고 미국보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이런 고난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제 편견이었죠. 한국팀의 첫 번째 데이터 패킷이 도착했을 때 우리 기술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접근법은 미국의 표준 프로토콜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기에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테스트에서 위성통신의 일부가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놀랍군요. 그들의 알고리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 사이버 전문가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상상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과열된 분위기나 혼란이 아니라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었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김철수 중령은 그동안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와 중국의 패턴을 모방했지만 실제로는 제3의 행위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격자의 디지털 지문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건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그런 의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사이버 사령부를 직접 둘러보니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 특유의 속도와 정밀함으로 반응하는 체계였죠. 한 젊은 장교가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2010년대부터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과시가 아닌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죠. 저는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또는 제가 알고 싶었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이버 사령부의 중앙 통제실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사이버 위협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젊은 전문가들은 복잡한 코드와 씨름하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협업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집단 지성을 활용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1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일할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오죠. 팀장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가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팀워크를 중시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접근법이 이번 위기에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만난 윤아 교수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의 사이버 공격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가 가득했고, 벽에는 복잡한 알고리즘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었어요. 윤아 교수는 노트북을 열어 제게 그들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3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격, 숨겨진 백도어, 그리고 시간차 트리거입니다. 미국 팀은 첫 번째 층위만 대응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아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로 안전을 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선택한 겁니다. 그녀의 말은 미국 기술주의가 놓친 철학을 품고 있었어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죠. 그녀의 연구팀은 30명 남짓, 미국의 대규모 팀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들의 작업 효율성과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연구실 한쪽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미국 시스템과 통신하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가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가끔 그들끼리 한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 몇 마디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효율성이 놀라웠죠. 윤아 교수는 제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세계는 이제 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각자의 강점을 모을 때 비로소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미국만이 세계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죠.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발전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갖추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윤아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 탈취 시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프린스턴으로 돌아온 후 존 아이켄베리 교수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교 강당은 각국의 전문가들로 가득 찼고 저는 앞줄에 앉아 그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이제 그의 주장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저였기에 각 슬라이드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부상입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에는 전통적인 세계 질서 구도와 새롭게 변화하는 구도가 대비되어 있었죠.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적 가치와 질서에 헌신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 국가다. 지정학적 중립성을 넘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당 내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일부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이켄베리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치로 증명된 한국의 위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 원조국 순위 15위, OECD DAC 기준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방어지수 4위, UN 평화유지군 기여 순위, 아시아 1위, 나토와의 사이버 정보 공유 협정을 최초 비회원국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는 각 지표를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국제 질서의 구축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가치 기반 외교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지난 5년간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ODA 정책은 수혜국의 거버넌스 개선과 시민사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원조가 아닌 가치의 확산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제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적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의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여도, G20에서의 중재자 역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공유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과거에 보지 못했거나 보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이었습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한국은 분명히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샌드위치 국가나 중견국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 수호자이자 미래 질서의 설계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고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일부는 열렬히 동의했죠. 그때 저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이켄베리 교수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부의 인식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의 편견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은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던 수많은 분석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제야 말이죠.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아이켄베리 교수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험한 일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펜서 박사, 우리 모두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죠. 당신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한국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자신의 오래된 편견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지난 몇 년간의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중요한 정보를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국제 평화 유지 기여, 기술 표준 설정에서의 역할,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제 분석에서 배제되어 왔던 거죠. 어떻게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보지 못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겁니다. 제 편견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던 거죠. 그것이 분석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8시간 내에 한국이 보낸 시퀀스 덕분에 위성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군 지휘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는 실시간으로 복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알고리즘은 미국 자체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위협을 차단하고 위성 제어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펜타곤의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3개의 위성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두 붉은색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한국의 복구 알고리즘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첫 번째 위성의 상태가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위성 통신의 일부가 복구되기 시작한 거죠. 신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성과의 통신이 재개되었습니다. 기술자의 외침에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두 번째 위성도 통제권을 회복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위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48시간 만에 모든 위성이 정상 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귀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일은 우리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나토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전쟁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토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나토 회원국 수준을 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 발표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나토의 역사상 비회원국에 대한 이런 공개적인 찬사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세계 안보 구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미국 정부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의 기술 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질서를 함께 설계할 국가다. 제가 참석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21세기의 안보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브리핑 후 저는 국가안보회의의 한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일부 영역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저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과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동료들이 이미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들도 주류 담론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능력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리더로 규정하진 않았죠. 동료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따라오는 자, 중간자로 분류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일부 분야에서 앞서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제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제 책상 위에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저는 준호를 단지 미국 사회에 녹아들지 못한 외부인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시각이 지금 세계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윤아 교수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을 이끌었고 이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윤아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변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식의 변화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부터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항상 작은 나라, 주변부 국가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윤아 교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지리적 위치 때문일 수도 있고 역사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녀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아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세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제가 잊고 있던 가치를 그들은 오히려 더 소중히 지키고 있었더군요. 그들은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뚜렷하게. 윤아 교수는 노트북을 열어 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장기 국가 전략을 담은 문서였어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에 참 의미를 압니다. 우리 역사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보여준 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사이버 방어, 에너지 안보, 식량 위기, 기후 변화, 다양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국제 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은 항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발전해왔죠. 우리의 기술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토록 글로벌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윤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식민지배, 전쟁, 독재, 경제 위기. 그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세계가 안전해야 한국도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해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으로 부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철학과 비전으로 세계에 기여하고 있었던 거죠. 윤아 교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를 지키는 용기였어요. 민주주의, 인권, 상생의 가치 말이죠. 저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윤아 교수는 제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현대사를 담은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책의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역사는 약자에게 가혹하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역경을 기회로 바꾼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함께 만드는 국제 사이버 보안 플랫폼의 조언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을 말이죠.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지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세계 지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이 중심에 있고 태평양이 지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 지도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 관점이 새롭고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국의 싱크탱크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몇몇 동료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제 세계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미국의 대응이었죠. 제가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증언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은 더 이상 홀로 세계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가치 기반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 증언의 이 부분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더 넓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한국으로 아들과 함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15살인 제 아들에게 변화하는 세계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가 자라는 세상은 제가 알던 세상과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에게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뭘 볼 수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지. 제 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왜 이토록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그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 변화를. 나의 기준은 바뀌었단다. 세상을 바꾸는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단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 한국 관련 소식을 특별히 찾아봅니다. 그들의 외교 정책, 기술 발전, 국제 기여. 모든 것이 이제 제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단순한 중간국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을. 그저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웠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편견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리기도 하는 법이니까요.